여기는 우리 대법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죠. 대법원 건물로 들어가면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대법원에 여러 번 가봤지만요.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현관에서 딱 맞고서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마 일반인들은 여기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갈 만한 곳은요, 여기 없고요. 아예 들어가는 건물이 달라요. 그래서 도서관, 그러니까 법원 도서관은 왼쪽, 민원실은 오른쪽. 그래서 건물이 다르니까 뭐 여기는 들어갈 일도 없고, 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판례 분석에 앞서서 먼저 판례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법원에서 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했을 때 그 법원의 판결을 이 판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또는 이제 판결을 적은 그 판결문을 판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법원 판결이 축적되면서 생겨난 법의 일반 원칙을 또 판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다라고 칩시다. 또 그게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치료비를 배상해 주라고 처음으로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계속해서 치료비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생겨난 이러한 원칙을 판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판례가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것이 그러니까 바로 영국의 커먼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커먼로는요, 이 영국 법원이 그러니까 영국 법원의 판결이 축적돼서 생겨난 법적인 일반 원칙, 즉 판례가 하나의 법으로서 체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법을 말하는 거죠. 네, 판례법을 이 보통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에는 일반법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일반법은 제너럴로고요. 제너럴로. 이건 또 특별법, 그러니까 스페셜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커먼로를 일반법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그렇고요. 또 커먼로를 보통법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딱히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로마법의 이 유스 꼬뮌에도 번역해 보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좀 헷갈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독일법이 발전하는 이게 독일법 발전 단계에도 보통법이 있습니다. 독일 보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과 좀 혼동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common law라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common law 이렇게 써요. 그렇다면 이 판례가 어떻게 법이 되었는지, 또 법 체계상 판례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겠죠. 보통 보면 이 세 개의 법 체계를요, 크게 둘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통을 나누는 건데요. 법의 계통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로마법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체계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법을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던 이 게르만법과 융합시켜 발전시킨 그 로마 게르만법 계통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독자적인 재판 시스템에 따라서 법을 발전시켜 온 이 커먼로 계통이 있습니다. 네, 이 유럽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에서 캡처했습니다. 국내는 이 카카오 맵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역시 해외 지도는 구글이 나은 것 같네요.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네, 이 오른쪽은 유럽 대륙 쪽이죠. 유럽 대륙에 있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법 체계를 대륙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대륙법. 대륙법의 중심은 결국에 이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래서 더 세분, 그러니까 더 대륙법을 다시 쪼개면 이 프랑스 법계와 독일 법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그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그 독일이란 나라를 뜻할 수도 있고요. 이 독일어 문화권 있죠.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지역.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있는데 이 독일법이라고 할 때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독일이란 나라의 법 체계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독일어 문화권에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다 합쳐서 독일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그래서 이제 그 유럽 대륙 쪽의 법 체계를 대륙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와 이 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더 멀리 쭉쭉 가면은 네, 미국, 캐나다 있죠. 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는데요. 대륙법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해양법? 네, 아니죠. 그러면 선법 어때요? 선법, 섬나라 선법 역시 아닙니다. 이쪽은 그 영국과 또 바다 건너 미국이란 나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영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럽 대륙의 나라들의 법 체계는 결국에 보시면 이 로마법과 이 게르만법이 융합되면서 발전된 체계이고요. 특히 법이 이 성문법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빌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빌로는 시민법, 특히 의회를 통해서 제정된 성문 민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미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의 특징은 판례가 법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은 커먼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판례법 국가들을 말하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이 판례법 국가라고 해서 모든 법의 형식이 판례라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들 역시 성문법률이, 그러니까 성문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이 존재하고 성문법이 중심이 되고 있음에도 이 판례법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여전히 이 시민생활의 중심에서 판례가 법으로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할 점 하나는요. 우리가 영미법 또는 영국법이라고 할 때 이 영국은요. 이 영국 그 연합왕국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정식 이 국가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 아일랜드의 연합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영미법 또 뭐 영국법 할 때 영국은 이 잉글랜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웨일즈는 그 잉글랜드와 좀 유사하죠. 그래서 웨일즈는 잉글랜드를 좀 따라가고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 법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이 스코틀랜드는 로마법 그리고 이 프랑스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국법이라고 할 때 영국은요, 또 잉글리시라고 안 하고 앵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법 하면 앵글로 아메리칸 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에 있는 그 섬 이름이 그레이트 브리튼 또는 브리타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섬을 점령하고 이 섬을 그러니까 브리타니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 중심지가 론도니움이죠. 론도니움. 그게 이제 지금의 론돈, 그러니까 런던이죠. 런던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섬을 완전히, 그러니까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북방으로 밀려 올라간 원주민들의 좀 반발이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 부족이 지배하던 지역과 그 경계에다가 길게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듯이 길게 이제 성을 쌓은 거죠. 그때 쌓은 성벽이 이제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쌓았다고 해서요. 보통 이 하드리안의 방벽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보면 지금의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이 섬에 이제 앵글로족,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이죠. 앵글로 섹슨이라고 할 때 그 앵글로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거라면 잉글랜드와 이 스코틀랜드의 경계는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의 건국 신화에 의하면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뮬루스와 이 레무스 형제가 로마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 사람에게 발견돼서 사람의 손에 컸겠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피에트로 베레티니가 이 17세기경에 그린 파울루스에 의해 거두어지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그림인데요. 이처럼 사람에게 발견돼서 자란 형제가 이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조그만 이제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요,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소아시아, 뭐 중동, 북아프리카,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이제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왕정과 공화국을 거쳐서요, 공화정을 거쳐서 제국으로 성장했는데 이 로마가 서기 395년에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 제국은요, 476년에 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도 거의 한 1000년간 번영을 하다가 1453년에 이 터키, 투르크라고도 하고요. 터키 말합니다. 이 터키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죠. 이 동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뭐 그리스의 헬레니즘 유산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발전한 법 체계를 이 유럽 대륙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뭐 이건 나중에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자기들은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할 때 이 로마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유럽은 이 게르만족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는데요. 이때 유럽의 법 체계는요, 이 게르만법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법은 관습법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관습법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사회 변화에 따라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또 변화하고 발전을 한다는 점인데요. 결국에 그 법문화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이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법 체계였던 로마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데요. 이 로마법은 성문법의 형태였고요. 게다가 이 6세기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 전에 한 1000년 동안 발전해온 로마법이 집대성이 됩니다. 이 동로마 제국은요, 이 1453년에 투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예요. 이 터키 제국이 그 수도인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게 이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은 그 터키 제국의 술탄이 끌고 온 그 어마어마한 대포에 그 참 잘 버텼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이 대포가 하도 커가지고 이제 집채만한 바위돌을 날리는데 대포를 한번 쏘면 그 열을 식히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채만한 바위돌을 날려대는 터키의 대포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대포에도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잘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일요일 날 아침에 이 성문을 청소를 하고요. 실수로 성문을 잠그지 않고,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군대가 그냥 그 열린 문으로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그 점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천여 년을 이어온, 그러니까 1000년 좀 넘게 이어온 동로마 제국이, 물론 이제 로마 제국으로 치면 한 1500년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최초 도시국가가 세워진 로마에서부터 치자면 2200년 정도 됩니다. 뭐 이 장구한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실 망할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 동로마 제국에 있던 이 명망가들 있죠. 유명한 뭐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이제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북부 이탈리아 지역으로 많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이탈리아 지역이 도시가 발달해 있고 또 동로마에서 전에 이제 유럽 쪽의 그 교역 상대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망명객들이 그 북이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이 북이탈리아 지역이 결국에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고 또 대학이 또 많이 발달하게 되죠. 특히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로마법 교육이요. 그 결국에 로마법을 유럽 대륙으로 빠르게 그 전파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 프랑스 있죠. 프랑스 지역에서는 이 로마법을 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독일 지역에서는 로마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거의 통째로 옮겨오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랑스는 아주 일찍부터 왕권이 발달되어 있고요. 왕국 전체가 이 프랑스 국왕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단일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부터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진화되고 발달한 로마법의 필요성이 덜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 정도 이제 발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독일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독일은요, 네,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그게 말로는 제국인데, 실상은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수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저 이제 색깔이 다른 것들 있죠? 색깔이 다른 게 다 다른 나라를 뜻해요. 뭐 이 지도 역시 이제 초기 신성 로마 제국 그때 지도고요. 곧바로 이제 이탈리아 지역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하면은 그 독일 지역에 있었던 그, 그 나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법이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프랑스는 로마법을 좀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독일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라는 좀 문제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상거래가 좀 활발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뭐 아니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는 게 로마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베를린에 있는 상인하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인이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을 거래하고 또 계약을 하면서 어디에 법을 따라야 할까요? 베를린 상인은 이제 채권자라고 해요. 베를린에 있는 사람을 채권자, 암스테르담 상인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들의 계약은 또 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쟁은 어느 지역의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의 법인 베를린 법일까요? 아니면 채무자인 암스테르담의 법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거래를 하는 이 프랑크푸르트의 법일까요? 네, 게르만법이 관습법이라는 문제는 이 베를린과 암스테르담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상업이 발달한다라는 것은요, 이 상거래가 활발해졌다라는 것은 지역이라든가 뭐 세대, 계층, 계급에 상관없이 통일된 법 체계, 그러니까 단일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그런 법 체계가 로마법이었다는 거죠. 이 로마가 제국이었다라는 건요, 이 통일되고 단일한 법 체계에 의해서 이 제국의 전역이 지배되고 있었다, 통치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로 이게 저 브리타니아나 뭐 갈리아에서부터요 밑으로 아프리카나 뭐 시리아까지 사실은 하나의 단일한 법 시스템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은 발전 과정부터 그 지중해의 교역 질서를 통일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측면에서 발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상인의 법인 거죠. 다음은 이 당시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는 점인데요. 뭐 지금도 독일은 그 독수리를 문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독수리는요,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법은 자기들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그 로마법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로마법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다른 나라의 법 체계를 받아들이는 건데 독일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법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그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분열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러니까 좀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을 좀 강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으로 그 통합하려고 하는 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이 전파가 되는 주된 경로가 이 대학에서요. 대학교에서 로마법 교육이라고 했는데 뭐 당시 대학은 이 신학부 그리고 법학부, 의학부 뭐 이렇게 세 개의 학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부에서는 게르만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로마법을 배웠을까요? 당시에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왕족이나 귀족들은 배우거나 또 문자를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하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건 그 공부를 하는 건 주로 부르주아들입니다. 이 부르주아의 아들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왕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 장학금을 줘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비 유학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돌아오면 이 친구들을 바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법원 판사로 그러니까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법원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법원장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독일의 법원 체계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막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민중법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 운영하는 법원이 있는데요. 이건 게르만 관습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그 봉건 영주가 설치한 영주의 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황제죠. 이제 황제가 설치한 황제의 법원, 요거를 이제 제실법원이라고 하는데 이 제실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유학을 하고 막 졸업해서 귀국한 뭐 지금식으로 하면 한 20살쯤 된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이 제실법원의 법원장으로 바로 발령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법원에 가서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요? 자, 얘네들은 그 잘 몰라요. 이제 게르만법이니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르만법으로 재판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이 그러니까 배운 게 로마법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독일의 어느 지역에서도 똑같아지는 거죠. 게르만 관습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중법원이나 뭐 영주법원처럼 그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 아니면 법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다 제각각인 거죠. 그런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이 황제의 법원은 전국으로 어디에 가도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판결이 나오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전국의 법 질서를 단일하게 이렇게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전국이 하나의 그 단일한 틀 속에 묶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독일에서는 이 로마법을 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근대 시민법 체계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요. 이 1804년에 1804년 프랑스 민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이 근대적 시민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이 프랑스 민법은요.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고스란히 담긴 그 세계 최초의 근대적 시민법이고요. 이게 바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 민법의 제정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요. 네, 여기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나요? 네,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인데요. 이 나폴레옹은 사실 프랑스 혁명의 배신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공화정을 몰락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이 전 유럽에 전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이 자유주의를 전 유럽에 뿌리고 다니죠. 네, 이 프랑스 민법은 최초의 근대 시민법이기도 하면서요, 또 혁명의 이념이 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 자유주의의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근대 자유주의의 색채를 지니면서 성문법의 형식을 띠게 된 이 법 시스템을 우리는 이 대륙법 또는 시민법 체계라고 부르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그 해체해버린 거, 그러니까 완전히 갈갈이 찢어 놓은 게 바로 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해 버리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그렇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미법, 네, 이 커먼로 시스템은 또 어떨까요? 로마 시대 이후에 이 영국에는요, 이 앵글로 섹슨족이 건너와 살게 되었는데요. 뭐 여기에 대인족까지 침입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있던 윌리엄이 1066년 잉글랜드에 건너와서요,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이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노르만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후로 영국은 이 노르만 왕조의 어떤 독특한 재판 제도가 발달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판례법의 역사는 이 1000년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법 역시 그 뿌리는 이 영국의 판례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재판 시스템과 뭐 여기에서 발달해 온 이제 판례법이 있으니까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이 노르만 왕국을 열게 한 윌리엄 1세인데요. 보통 이제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이 영국이나 미국의 이게 판례법이나 그러니까 영미 판례법 또는 이 법학 교육에서 이 그 영국이나 미국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뭐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운영을 한다. 뭐 그랬는데 뭐 말짱황이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영미 쪽이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지금 그럴 수 있는 거는 저 이제 1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독일이 로마법을 개수한 게 15세기, 16세기 일이고요. 프랑스가 근대 시민법을 제정한 게 180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을 제정한 게 1960년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통법, 그러니까 옛날 법하고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 서양법을 받아들였는데 이 서양법을 받아들인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면서 뭐 1000년을 따라가겠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 교육이 지금 엉망이 되는 게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판례를 보기 전에요. 이 판례가 생성되는 과정을 또 좀 먼저 봐야겠죠. 보통 이 판결, 결정, 명령, 요거를 재판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 거죠. 특히 이 판결과 결정을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로요. 이 종국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판결과 결정은요, 이 실체 관계를 다루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다툼인지 또 반드시 그 변론 절차를 열어서 변론을 들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경우에는 이 실질적 권리와 의무를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실체 관계를 다투는 이 재판이고요. 필수적으로 또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판례라고 하면 이 판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실제 판결문인데요. 네, 판결문 정본입니다. 이건 제가 이 대한민국과 소송을 좀 했었는데, 그 사건의 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자, 이제 판결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맨 위에 보시면 대법원 제3부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 재판부, 그리고 이제 판결인지 결정인지, 뭐 이런 걸 적습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 제3부 판결 아니면 뭐 대전고등법원 민사 3부 판결 뭐 이런 식으로 그 적히는 거죠. 다음에 이 사건 번호와 사건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이제 원고, 네, 이제 또 피고가 나와요. 재판의 당사자들이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로펌이면 그 로펌 이름과 담당 변호사를 적고요. 뭐 개인 사무소로 이제 개업한 변호사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만 나옵니다. 네, 저는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요. 피고는 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1심에서는 2명, 뭐 항소심에 4명, 그리고 상고심은 1명이 맡았습니다. 네, 이 사건은 상고심이라 이 원심 판결에 판례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선고한 내용, 예, 주문이죠. 주문이 나오고요. 이어서 판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1심 사건이라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 청구 취지를 이 주문과, 그러니까 주문 다음에, 그러니까 주문과 이유 사이에 적어주고요. 항소심이라면 항소 취지와 또 청구 취지를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결 이유가 끝나면 이 판결을 선고한 날짜를 적고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던 이 법관들이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예, 서명 날인하는 거죠. 자,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판결문, 그러니까 판례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검색을 하면 판례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대체로 판결문과 같습니다. 뭐 차이라고 한다면 원 판결문에 없는 내용들이 몇 개 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 판시 사항이 나와요. 이 판시 사항은 이 판례가 다루고 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판결 요지인데요. 이 판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참조 조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조 판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참조 조문과 참조 판례는요, 그 판결을 작성할 때 그 참조한 법조문하고 판례의 번호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시 사항이나 판결 요지, 뭐 참조 조문, 참조 판례는요, 이 원 판결문에는 없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판결을 한 법관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이 판례 조사위원들이 있는데 이 판례 조사위원들이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판례 번호가 나오는데요. 네,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20-202371 판결.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건물명도 인도 하고요. 2020 하 125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 건물명도 인도 이거는 사건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명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 1심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처음 그 시작할 때 그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2020 하 125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판례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법원 공보 어디에 실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뭐 인터넷이 지금 상당히 발달한 시대니까 뭐 요즘 시대에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 윗줄에 있는 것들이죠. 예,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20-202371 판결, 이게 판례 번호라고 해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판례 번호는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판결 선고일자 그리고 사건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몇 년 몇 월 며칠 선고 무슨 무슨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처럼 판결은 날짜를 쓰고요. 선고라고 하고요. 결정의 경우에는 선고 대신에 몇 년 몇 월 며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은 그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대법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선고 무슨 무슨 판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의 경우에는 대법원 몇 년 몇 월 며칠자 무슨 무슨 결정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뭐 2020 다 202371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건 번호입니다. 이 사건 번호는 보시면 그 앞에 2020이 있었죠. 이 사건 번호에서 2020은 석인 연수, 그러니까 네 자리 또는 이제 두 자리도 있었는데요. 석이 연수는 그러니까 1999년까지는 두 자리를 썼고요. 2000년부터는 네 자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 이 사건이 제기된 연도를 의미해요. 이 석인 연수와 그 다음에 한글로 표시된 사건별 부호 문자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의 진행 번호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에는 이 사건별 부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호 문자를 통해서 그 판결의 신급이나 아니면 재판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자음 있죠. 이 자음은 사건의 심급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1심, 니은은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이죠. 디귿은 3심, 그러니까 상고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서 그 파기돼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또 리을, 그리고 이제 다시 재판한 사건이 또 상고가 된다면 뭐 미음 뭐 이렇게 붙겠죠. 다음으로 이제 모음 아, 오, 우 이게 있는데 이건 재판의 성격, 그러니까 사건의 유형을 말하는데요. 모음 아는 이 민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는 형사 사건, 우는 행정 소송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가는 기억이니까 1심이죠. 그 다음에 모음이 아니까 아로 끝났으니까 민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민사 1심, 나는 민사 2심, 그러니까 항소심, 다는 민사 3심, 그러니까 상고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사 사건은 어떨까요? 이 형사 사건은 네, 고, 노, 도 이렇게 되겠죠. 고, 노, 도. 그리고 행정 소송은 예, 구, 누, 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재판할 때 법관이 한 명인 이 단독 사건도 있고요. 또 3명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사건이라면 합의부 사건이라면 네, 합이라는 글자를 좀 덧붙여 주고요. 그래서 민사 사건은 가합 뭐 이렇게 하고요. 형사 사건은 고합 뭐 이렇게 부호 문자가 붙습니다. 또 이제 민사 사건의 경우 소가가 좀 적은 경우에 이 소액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액 사건은 또 소자를 덧붙여 줍니다. 그래서 가소라고 하죠.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 약식 재판의 경우에는 약이라는 문자가 덧붙습니다. 그래서 민사 1심 사건들 보면 가단, 가합, 가소 뭐 이렇게 되고요. 형사 1심의 경우에는 고단, 고합, 고약 뭐 이렇게 붙습니다. 요즘 외국 판례를 보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판례의 출처를 표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판례의 사건 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 판례가 어디에 나오는지 이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영미 쪽 판례는요. 그 사건의 당사자 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판례의 출처를 표기해 줍니다.
이거는요, 이 도너휴 대 스티븐슨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영국 판결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원심 판결은 스코틀랜드였고, 스코틀랜드에서 그 런던에 있던 그 귀족원에 이렇게 상고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어떤 데 보면은요, 이 도너휴하고 괄호치고 맥칼리스터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맥칼리스터라고 쓰고 괄호치고 도너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도너휴라는 분은 이제 미시즈죠. 이제 그 부인, 그 도너휴 부인인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처녀 때는 그러니까 맥칼리스터였는데 이게 시집을 가서 도너휴로 이제 성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바뀐 성을 표기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처녀 때 성을 괄호 안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원고와 그 피고의 이름 있죠. 원고와 피고의 이름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씁니다. 중간에 이제 버서스 또는 베르수스라고 하죠. 가운데 V자 있는데 이건 누구 대 누구 할 때, 누구 대 누구 할 때 그 대이죠. 대. 그래서 그때 쓰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기인데요. 이건 그 이탈릭체로 안 써요. 그, 그 보면 그 우리나라 이렇게 논문들 보면 이것까지 다 이탈릭체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놨는데, 네, 요거는 이탈릭체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 원고와 피고 이름만 이탈릭체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를 때는 도너휴 대뭐 스티븐슨 사건 뭐 이렇게 적는데요. 처음에는 원고와 피고를 모두 적어주는데 다음부터는 원고의 이름만 적어서 이제 사건을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너휴 이렇게 쓰고 이탈릭체로 쓰는 거죠. 이탈릭체로 쓰면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네, 뒤에 보시면 1932 당연히 이건 연도겠죠. 그래서 1932년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AC 그 다음에 562, 562 있는데 이 AC는 뭐냐면 영국 판례집입니다. 로 리포트라는 그 영국 판례집이 있는데 이 로 리포트의 그 어필 케이스, 그러니까 상고심 사례죠. 어필 케이스 약어예요. AC. 약어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1932년에 발행된 상고사건 판례집 562쪽에 실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판결에 이르게 되는 구조, 다시 말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한 건데요.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 즉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실에 추상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건데요. 통상 이 법 적용의 구조 또는 법 적용의 단계를 이 연역논법 또는 3단 논법이라고 많이 하죠. 이러한 3단 논법의 이 논증 형태에 빗대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3단 논법은요, 이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전제로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은 눈동자가 검다 라고 하면요. 다음으로 이 소전제는요. 갑돌이는 한국인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갑돌이의 눈동자는 검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3단 논법에 비추어서 이 법의 적용 단계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대전제에 해당하는 게 이 법규인데요. 물론 추상적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처벌받는다라고 좀 적어놨는데 적을 수 있는 칸이 좀 적어서 좀 간략하게 줄여 적은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좀 형량이 좀 센 편이죠.
다음에 이 소전제에 해당하는 게 이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드기는 도둑질을 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만드기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대전제, 소전제, 즉 이제 법규와 사실의 뭐 구조적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법규는 무엇을 하면 어찌어찌 된다, 어찌어찌 한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방금 본 이 절도죄를 볼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그죠?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법률 요건 또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그냥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절도죄를 범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 거니까요. 이건 어찌어찌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법률 효과 또는 줄여서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법규는요, 이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짜여져 있고요. 이걸 규범적 구조 또는 당위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사실은 무엇 하면이 아니라 무엇을 하니까 어찌어찌 됐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어찌어찌 되었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즉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짜여져 있고요. 이것을 인과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 적용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법규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 법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실질적인 법 적용의 단계는요. 먼저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되고 그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법을 탐색을 해서 그 법을 찾은 다음에 그 사실에 맞도록 해석을 해서 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정의 문제가 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발견하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적용하는 뭐 이런 단계인데요. 어쨌든 이 사실 확정부터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실 확정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이 법 발견과 법 해석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발견이란 건요.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법규를 좀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면 이 사람의 절도 행위에 적용할 법 규정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과 절도죄 같은 경우는 뭐 무척 이제 좀 쉽게 연결이 되지만 모든 이제 법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또 이제 법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법을 발견한 후에는 그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해석은요. 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이 법규의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 해석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이 법 해석은요, 이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 있는데요. 이 유권 해석은 말 뜻대로 권한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겠죠. 법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국가기관을 우리가 3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또 사법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해석 역시 입법부에서 하는 입법 해석,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 해석, 그리고 사법부가 하는 사법 해석,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판례가 그 영미법에서는 법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대륙법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륙법 계통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판례는 법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 판례는 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이 있고 그 성문법을 해석한 게 판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하는 사법 해석이 바로 이 판례라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 무권 해석이 있는데, 이 무권 해석은 권한이 없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법에 대한 해석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누구나 하는 해석이 그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좀 그 해석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좀 전문가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무권 해석은 비록 권한은 없지만 해석에 대한 어떤 전문적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학문 연구를 위해서 하는 법 해석을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하니까 학리 해석이라고도 여기 부릅니다. 이제 해석의 방법에 따라 해석을 분류하는 건데요. 자, 이제 법 해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 해석 또는 문헌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조문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뜻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되죠. 처벌이 되는데, 이게 야간에, 그러니까 밤이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게 되면 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돼서요.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까 일반 절도죄는 6년이었는데 이건 10년 이하니까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야간은 언제일까요? 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야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밤인데요. 그럼 밤은 언제죠? 낮이 아닌 때죠.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낮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주간입니다. 그래요. 주간은 언제요? 야간이 아닌 때죠. 그럼 야간은 언제죠? 네, 밤입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야간은 언제일까요, 야간? 그러니까, 이제 밤은 언제냐는 거죠, 밤. 같은 말이죠. 이제 밤은 언제니까. 우리는 이제 밤과 낮을 나누는 기준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낮이고, 그 몇 시부터 뭐 몇 시까지는 밤, 뭐 이렇게 나누지는 않죠. 낮과 밤을 나누는 기준은요, 그죠?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이제 그 해죠, 해. 태양.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낮이라고 하고요. 해가 져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간은 해가 져서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일몰에서 일출까지를 야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물리 해석 또는 문헌 해석이고요. 자, 다음은 이 논리 해석 또는 논리 체계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맞게, 다시 말해서 법 체계의 논리에 맞도록 해석하는 방법을 논리 해석 또는 논리 체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론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법규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따져서 그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하는 작업입니다. 목적론적 해석은요. 먼저 그 법을 만든 입법자들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입법자라고 해요. 이 입법자들이 어떤 의도로 그 법을 만들었는지, 네, 이거를 살펴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이거하고 다르게 좀
그 사회가 좀 변화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입법자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게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 지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시대에는 그 법이 어떠한 목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따져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법률 의사라고 해요. 자, 이제 그 해석의 기술에 대한 건데요. 먼저 이 확장 해석과 축소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이제 확장 해석은 좀 넓게 해석하는 거고요. 축소 해석은 좁혀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한국의 고맥에는, 그러니까 한국 고맥에 하루에 3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뭐 그렇지만 뭐 다른 곰은 2끼만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규정이 있다라고 합시다. 뭐 동물원 규정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국 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2끼를 먹느냐 3끼를 먹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떤 토종 반달 가슴곰이 있다라고 해요. 이 친구는 한국곰이니까 하루에 3끼 식사를 좀 제공을 받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문헌 해석의 방법입니다. 바로 일반적인 문헌 해석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칸 불곰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한국곰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국곰을 지금 한국에 사는 곰으로 해석하면 이 친구도 한국곰이 되잖아요. 그런데 태생이나 태생이나 혈통은 미국 곰이지만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곰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 좀 넓게 확장시켜 해석하는 거, 이거를 확장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반달 가슴곰이 있는데, 태어나기를 시베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한국곰하고 같은데 이제 러시아에서 온 거죠. 그런데 한국곰은 한국 혈통이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곰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한국곰이 아니라 러시아곰이 돼버리죠. 그래서 2끼만 먹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죠. 자, 이게 한국곰의 의미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축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보다 확장시켜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축소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 확장 해석 또 축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유추 해석과 반대 해석인데요. 이것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적용할 법 규정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비슷한 사실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을 유추 해석 또는 끌어오지 못하게 그 해석하는 것을 반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잘 아셨죠? 아셨으면 이제 과제를 좀 제출을 하는데요. 네. 여학생들은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은 과제를 제출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은 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남학생은 어떨까요? 남학생은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게 문제가 남학생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모두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학생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 남학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 법의 흠결, 그러니까 법이 그 부분이 빠진 거죠. 그래서 법의 흠결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이 여학생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가 남학생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도 학생이니까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 네, 이게 유추 해석이에요. 아셨죠? 예, 남학생도 다 같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반대 해석은 이러한 이제 유추를 거부하는 해석 방법이 이제 반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에 관한 규정은 여성이라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성별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그죠? 남자는 여자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성에 관한, 그러니까 여학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이제 반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에 관한 규정은 반대로 말하면 남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반대 해석입니다. 먼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볼 텐데요. 판결이란 게 결국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청한 어떤 청구 취지 있죠. 그 청구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걸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그 주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 전부 인용,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들이면 일부 인용이라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럼 이유 없다 라고 해서 배척하는 것을 이제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용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역시 기각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고의 소재기나 아니면 항소, 상고 이런 게 좀 절차적이고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요, 내용을 처음부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고요, 곧바로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종료시켜 버리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냥 물리쳐 버리는 거죠. 그거를 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법원 판단에 좀 불복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거. 그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항소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하는 걸 또 상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는 모두 판결을 한 법원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이나 대법원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상고장은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을 한 이 항소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자, 판결에 불복하는 게 항소, 상고라고 하면요. 이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 그리고 또 다시 항고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합니다. 네,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지만요. 이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상고의 대상이 된 판결을 원심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심 판결이 법률에 저촉되었는지 그걸 따지게 되죠. 따라서 대법원 판결 역시 상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뭐 기각하느냐, 뭐 그거에 따르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이 상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원심 판결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대법원이 상고인의 청구를 좀 받아들여서 원심 판결을 깨버리는 것을 이 파기라고 하는데요. 이 파기 판결을 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고 그 원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요. 환송해서 이제 되돌려 보낸다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이 원심 법원이 아니라 원심과 동급인 이 다른 법원으로 보내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파기 이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고요. 이 원심 법원이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요. 대법원에서 좀 스스로 판단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파기 자판이라고 합니다. 네, 재판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부가 1부에서 3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 아니라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이 재판을 하는 게 있죠. 이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데요. 부가 아니라 이 전원 합의체에서 그럼 사건을 다루는 게 언제냐,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그 사건에 대해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에서 재판한 그 대법원 판결들 보면요. 마지막에 꼭 이렇게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뭐 라는 구절이 또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할 때는 다수결로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판결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뭐 반대 의견이라든가 뭐 별개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소수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역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을 할 때는 이 변경하기 전에 판례를 그러니까 명시를 하면서 어떠한 판례는 변경한다. 뭐 또는 언제 판례는 폐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이거 역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꼭 어떤 사건이냐, 뭐 꼭 이런 사건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야겠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뭐 좀 영향력 있는 사건이다, 뭐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판례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판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